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외부자 한 살을 축하합니다. 따라따따따. 와. 1년. 네, 시청자 여러분, 외부자들 1주년이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말 이렇게 쏜새같이 흐를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1년을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서 정착을 했다는 거, 뿌리를 내렸다는 거, 그것도 참 뿌듯하네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외부자들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자들 중에 가장 이미지가 많이 변한 사람. 하나, 둘, 셋! 둘, 셋! 아니, 안영아 너 맞아. 네, 수상소감. 1주년 기념 가장 이미지가 좋아진 분으로 뽑히셨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홍도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봉주에게 저녁옥이란? 이 식물이나 이런 걸 표현하면 호두 같은 여자. 왜 호두예요? 쪼글쪼글하다고? 쪼글쪼글하다고? 주름살 있다고? 호두는 그 뇌주름이잖아. 호두는 이제 그 무척 깨기가 힘들잖아요. 옛날 호두 깨 먹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깨지긴 힘든데 깨고 나면 그 안에는 정말 몸에 좋고 맛있고 고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와, 나를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호두처럼. 내 전작가 주름이 MC구나. 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최고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노란 거 입은 날 석촌호수의 러버덕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뻐서. 아유,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눈물 나게 웃겨요, 다들. 자, 이거 CG 나가겠다. 모두가 훈훈한 덕담을 주고받는 연말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통합 찬반 전당원 투표 제안으로 촉발된 국민의당 갈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법안을 끌고라도 와야지. 이 투표 무산시켜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 나가십시오.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혼신의 힘 다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날. 제가 보기에는 글쎄 안철수 대표의 어떤 중도 통합을 위한 승부수라든가 새 정치에 대한 그 마지막 미련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걱정스럽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의 통합이냐 해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당 대표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전당대회에 묻겠다. 이게 정상적인 정치적 표현이 돼야 돼요. 정치를 결정적인 시기에 당 의원들과 협의하고 당원들과 협의하고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꼼수로 부린 거예요. 현재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약 10,000명이 좀 넘는 대의원인데 이분들의 80, 90%가 다 호남에 몰려 있어요.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부결될 것 같으니 전당원 의견을 묻고 이 여세를 몰아서 전당대회에서도 그렇죠. 가결을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의 해체나 합당은 무조건 전당대회입니다. 네. 전당원 묻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경로를. 그래요? 국민당 호남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낼 일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기술을 부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철학, 그다음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지적 결사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중도적인 사람들과 특히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정동희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주류보다도 스펙트럼 보면 더 왼쪽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동안의 발언이나 그렇죠. 정책 내선다면 그러면 지향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뭐냐?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 때문에 탈당을 하거나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현재 그걸 낸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호남에서 문제는 반문재인 정서가 사라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당이 이제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고서 여기까지 왔던 당의 기본 토대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 당의
이 분란의 순간들이 더 빨리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 이제 사랑 없이 한 결혼인 거죠. 네. 사랑 엄청 하죠. 근데 이 사랑 없이 결혼을 해도 집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은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먹을 게 없이 경제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둘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 통합 찬반 투표 제안 당일 가장 진노한 분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권한을 침해한 이 전당원 투표 어떻게 만든 당인데 어떻게 이루어진 당인데 안철수 개인이 만든 당이 아니에요. 우리 정치사에서 당대표가 그런 식의 정치 행태를 보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삼김시대를 포함해서. 오늘 생생한 내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외부 자들에서 긴급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외부자들 남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남희석 반갑습니다. 기자님. 혹시 그날 당일 안철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못했죠. 까맣게 몰랐고요. 이런 게 기습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열리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안 대표를 설득해볼까, 어떻게 퇴로를 만들어줄까, 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전당원 투표에 걸어버린 거죠. 2년 동안 그 안철수 대표와 함께 지냈는데 2년 전과 지금 무엇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대선 전과 대선 이후 좀 많이 달라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에 우리는 조금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조금 조급해졌다고 할까요? 네. 뭐 저도 10년 전에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엄청난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께서 이번에 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전당원 투표를 좀 가결을 시키셨는데 여기에 대한 통합 반대파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경우에 그럼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한 보이콧에 들어가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걸었다가 낙마했잖아요. 예. 그때 나쁜 투표 거부 운동, 그 시민사회 운동도 있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그 투표자가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데 그 못 채웠거든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전당원 투표하는 것도 이건 물론 법은 아닙니다. 당규상에 돼 있습니다만 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 채우면 무효가 되면서 본인이 아마 사퇴해야 할 처지에 몰릴 겁니다. 물론 이제 당규를 바꿔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바꾸면은 이것이 또 법적 소송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수가 자꾸 무리수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오랜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쌓인 당원이 아니고 좀 급조된 형상이기 때문에 예. 충성도가 좀 약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랑 안철수 대표랑 같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놓고 경쟁했을 때 그때 투표율이 25%예요. 25%. 그렇기 때문에 이 33%를 채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 당규를 들어봤더니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5조가 이제 전당원 투표가 되어 있고요. 네. 13조가 전당대회 규정이에요. 아이고 당원 연구를 하셨네. 예, 당원 당규 다 연구했죠. 아유, 제 국민의당 들어갈까 봐요. 당수로 영입해야 돼 우리. 대권 후보로 영입하세요. 그런데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대의원들이 호남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부결될 것 같으니까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꼼수를 던진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부결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 전당대회 그 참석하는 당원 한 10,000명 돼요. 예. 800 몇 명인데요. 10,000명 중에서 이게 전당대회가 성립되려면 5,000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성원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라는 건 우리 봉도사께서 잘 아시지만 사전에 다 조율돼서 그 자리에서는 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의 없습니까? 뭐 재청이 있습니까? 삼청이 있습니까? 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게 전당대회 절차인데 근데 지금 양측이 아주 거세게 충돌하는 상황인데 통제 불가능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의결하고 수임기구를 만들겠습니까? 예. 방법은 날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날치기를 하려면 전당대회 의장이 협조해야 하는데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의 절대 불가론자인 이상돈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성립도 어렵고 전당대회 의결 자체는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을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이거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설사 합친다고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이 3등과 4등이 합치면 꼴등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희 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가는 노력은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갈 때 저 사람들이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국민의당은 작년에 국민들께서 유권자들이 다당제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바른정당은 작년에 사실은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교섭단체도 아니고 또 11명이 온전히 다 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몇 분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 몇 명 합치자고 이런 분란을 사실 정치 생명을 여기다 걸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납득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정동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상당히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리수를 던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추측하십니까? 진 교수님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 이제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 후에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넘어가려고 작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안 대표는 절대로 자유한국당과 합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현재 모습들을 본다면은 분당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분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적으로 정말 합당이 된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을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성립도 안 되고 의결도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나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주선 부의장이 어제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DJ 대통령이 1995년도에 정계 복귀했을 때 당내 민주당 내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창당을 했다. 그렇게 안철수 대표도 깨끗이 나가서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한다면은 비례대표들의 이제 그 의원직 유지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만일 이게 전당대회가 성립이 안 돼서 나가는 경우라면 안철수 대표가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들 내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당 조치를 이런 게 취하시겠다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는 다른 게 아니고 어거지로 붙잡고 이럴 게 아니라 순리대로 상식대로 비례대표 의원들 지금 8분이 안 대표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내드리는 것이 순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매너 있고 멋진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화난 모습을 사실은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안철수 대표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군하십시오. 위화도 회군한 이성계가 대업을 이뤘듯이 지금 회군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에게 마지막 남은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원내 교섭단체 간신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것은 중도로서 새로운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것 같아요. 보니까 의원 수는 별 문제가 없다. 그냥 정치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새는 몰린 쪽이 몰리거든요. 새라는 것은 정치는 새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아마 20석의 소규모 의석과 또 안철수 의원의 대권 후보로서의 역량에 대한 회의를 품는 국민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당장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새로운 당의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으로 후보를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것부터 문제되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마지막으로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통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합 자유한국당의 약간 무혈 입장
중립성 같은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단 친박 세력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약화됐다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복당파들이거든요. 홍준표 세력하고 복당파들하고 여기에 자기 힘이 실리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끌고 온 이 사람들까지 같이 간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 그 뭐랄까 주도권을 잡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까 진중권 교수님이 그 안철수 의원이 작은 규모로라도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고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는 이 일정표는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일정표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하고 중도에서 제3의 강력한 당을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선거 일정표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리멸렬하거나 쪼그라드는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당들이 좀 틀을 깼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너무 낡았고 그렇다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글쎄 지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중도의 이 시장은 분명히 있는데 이 시장을 생산을 하면서 시장을 불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당 대표직이 걸려있던 홍준표 대표의 성관종 리스트 재판이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홍 반장님의 당권 휘어잡기에 날개가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기분 좋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였고요. 네. 2심에서 무죄. 네. 그리고 사실 뭐 예상됐던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뭐 사실 심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그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파기환송률이 5에서 6%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이렇게 결정이 날 거라고 봤고요. 또 하나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청원 씨가 이제 폭로하려고 했던 녹취 파일 네. 이런 게 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설사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심리의 성격상 이게 이제 직접 증거를 다시 다루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나마 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제1야당의 당수인데 대표인데 대법원에서 당연히 뭐랄까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 만약에 결정이다. 뭐 이거는 우리의 어디까지나 상상력인데 아마도 지금 정부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에 있는 게 전국 운영에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뇌물 사건은 유죄를 이렇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명확한 빼도 박도 못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런 게 있을 때 대법원에서 이거를 유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변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대법원 3심은 2심을 쫓아가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3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건데 정말 이제 그 마음에 박혀있던 큰 대못을 뽑은 거죠. 본인 스스로 정치 말년에 제2의 도약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볼 거고 김성태 의원을 내세워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바른정당의 의원을 영입하는 경우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본인이 그 약속했던 지방선거에서의 약진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면서 내년 6월까지는 좀 정중동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냐. 자, 대대적인 조직 정비 이름 하에 한국당 당무감사로 홍 대표님은 친박 청산 명분까지 챙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뭐 수학적 기계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딱 보면 아주 정교하게 지금 세팅이 됐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친박 현역 4명을 제거를 했단 말이죠. 서청원, 유기준, 배덕광, 엄용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친박하면 떠오르는 데가 TK인데 TK 적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복당파한테 지금 문을 좀 열어줬잖아요. 네. 그런데 다 또 열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그 한 절반가량 또 열어주진 않았거든요.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그냥 복당파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견제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류열의 그 최고위원이죠. 그 부분은 눈물의 인터뷰를 했죠. 원래 거기가 그 이혜훈,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의 그 지역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합당의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추가 탈당해서 샘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또 몇몇 의원들이 넘어올 수 있게끔 또
나름대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정교하게 디자인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큰 규모는 아니에요. 현역 의원 4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 4명 가운데서 배덕강 의원, 엄영수 의원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돼 있어요. 기소가 된 상태면은 현재 한국당 당헌 당규는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 이미 당협위원장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뭐 자격이 없는 거고. 서청원 의원도 지금 뭐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서청원 의원도 최근에 이제 그 반응을 보면은 크게 다음 뭐 선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유기준 의원이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기준 의원이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친박들이 많이 있다고 한 TK 지역에서는 한 명도 당협위원장 교체가 없었고요. 유해 최고위원하고 홍준표 대표랑 이렇게 왜 이 설전 주고받는 거 막 세게 막 해서 뭐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야 오버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또 가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님한테는 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죠. 대표의 레벨이 완전히 추락한 거죠.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외부자들이 좀 나와서 이미지 쇄신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그 유해 최고하고 이렇게 막말 배틀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는 이 모든 거를 감수하고라도 유해 최고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뢰 내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고 뭐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말을 뱉어낼 경우 곤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최고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유해 의원이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건 당헌 당규 어긋나다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골치가 아픈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분이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뭐 포항 지진은 정권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 망언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분이 또 그걸 즐겨 잘해요. 이렇게 라이브로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그 수준도 딱 보게 되면 참 뭐랄까 너무 좀 유치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인데 서로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어요. 홍 대표가 이분을. 좀 너무 싸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주막집 주모 뭐 이렇게 부르고 그때 맞받아치면서 홍마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점입가격인데. 주막집 주모하고 사이코패스하고 어느 게 더 심한 거예요? 난 정말 홍 대표도 너무 심한 것 같아. 그 여성 비하 발언이었어요. 여성 비하 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하니까 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징계위원회 지금 회부됐는데 막말로 당신 막말은 어떤 정도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정당의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의 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극심한 상황은 뭔지 아세요? 이제 당에서 일주일에 월, 화, 수나 뭐 이렇게 하고 3일씩 최고위원회를 열어요 아침에. 지금 이제 우당탕 타면서 최고위원을 당분간 못 열고 있는데 그 최고위원 열어야 되거든요. 네. 아침마다 카메라도 쫙 있는 상태에서 최고위원 당대표 얘기하면 서열 순서대 한마디씩 다 해요. 그렇죠. 거기서 당대표는 유해 최고위원을 공격 못 할 거야 아마. 근데 유해 최고위원이 자기 왔을 때 유해 최고위원 발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바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다 비공개로 열릴 겁니다 아마. 그럼 이제 또 공개로 열자고 또 밖에서 페북으로 이렇게 중계할 거 아니에요? 오늘 비공개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야 진짜 귀신의 덕분에 보시네. 회의 먼저 들어가 볼게요. 문 열어주시죠. 문 열어요. 문 열어주시죠. 문 열어. 제가 당협위원장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유치해 보이시죠?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읽겠습니다. 매우 의문입니다. 따라서 당무감사 결과에
아니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최고위원 지금. 가기 전에 또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고 그럼요. 갈 수도 있는 근데 거야. 기자들은 재밌거든. 이게 계속 보도가 나가는 거의 거예요. 예능을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 대표가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뭐 그분 입장에서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참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홍준표가 옹준표가 되는 거죠. 이름 승이 바뀌는 건데. 아니 대표잖아요, 당 대표. 아 이거 중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 아픈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81분 만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아마 우리나라 의료계의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초유의 사건이었고요. 그런 만큼 국민들한테 충격도 컸습니다. 지난 16일 밤이었죠. 서울 목동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4명이 1시간 21분 사이에 잇따라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은 감염이라든지 괴사성 장염, 투약 오류, 인공호흡기나 인큐베이터 같은 기기의 오작동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감염, 오염된 수액이 주범이다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대 목동병원이 과연 초동 대처를 잘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자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언론에 먼저 브리핑했다든지 112에 대한 신고도 보호자가 했다든지 또 보건소에 대한 신고도 경찰이 했다든지. 근데 그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사들이 멘붕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의학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참 그 병원에서 이번에 대처를 한 걸 보면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심장의 고동이 이제 심박 정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의료진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병원에서 심박 정지는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런 거 미숙아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벤트다. 또 이제 인큐베이터에 그 이제 구멍을 열어두었다. 이러니까는 왜 그랬느냐? 그러면 온도가 올라서 그냥 좀 열었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또 이제 심장 충격이 와서 이제 미약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건강해지면 수술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부모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망한 날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녔다든지 이런 거는 악몽 그 자체인 거죠. 아마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대 목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부도덕하거나 특별히 불성실해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여느 병원들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도 발생한 사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보건복지부에서 김승희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대 목동병원에서 최근 8개월 사이에 체중 1.5kg 미만 미수가 37명이 입원해가지고 요번에 4명이 사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율로 따지면 89.2%고 이것은 국내의 다른 병원들, 즉 84.8% 평균보다 상당히 생존율도 높은 편이에요. 4명이 지금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8개월에 걸쳐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 1시간 반 남짓 안에 그냥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빨간 전화로 내부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부자들 진행하고 있는 남희석입니다. 네. 자, 오늘 내부자 전화 연결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님과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대 목동병원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드문 일이죠. 두 번째는 결국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구나. 한편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 그런 의견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법을 만드시는 또 국회의원들께서 또 법을 만들겠구나, 관련법을. 그러나 또 미봉책으로 끝나겠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터질 게 터졌다고 보시는 것이죠?
최근에 이국종 교수로 인해서 외상센터의 문제점들이 일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의사들은 사실 이제 외상센터보다도 일반 중환자실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그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지적을 해왔고 또 대다수 의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번에 문제가 된 신생아 중환자실도 그 일반 중환자실과 그 여건이 다르지가 않고요. 결국 이제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현상의 문제가 터져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으로 봤을 때 네. 전문가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혼란스럽거든요. 워낙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유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중앙 산소 공급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기계적 결함을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실제 산소가 얼마 동안 공급이 되지 않다가 그다음에 산소 공급이 되었다면 뭐 부검에서도 밝히기 어려울 것이고 또 지금 그런 이제 괴사성 장염이 이제 그 소견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또 저산소증 때 또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하다라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한 신생아 4명 중에서 3명에게서 사망하기 전에 혈액배양 검사가 나갔죠. 그리고 그 혈액배양 검사에서 전원이 그 3명 모두에서 시프로박터프레온디라고 하는 균이 배양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 원인이 세균 감염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감염이 된 신생아들이 81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4명이 그 한꺼번에 사망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이 혈액에서 배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됐거나 또는 이것이 이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세균 감염에 의한 사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벌써 언론에서는 그 병원 측의 대응이 뭐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 측의 그 평소에 그 중환자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의료인들의 그 안일한 대응이 사건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료인들의 안일한 대응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요.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든다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여건들이 좀 열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무균실이라든지 또는 중환자실의 오염을 어떻게 오염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냐. 사실 이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병을 고치러 들어가는 곳이지만 거기에 무수히 많은 아픈 환자들, 중환들이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오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씻어내고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뭐 시설 투자가 돼야 되면 물론이고요. 네. 의사와 간호사들은 충분한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3분의 1 이하로 적죠. 매우 적습니다. 즉 적은 인원이 더 많은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설적으로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열악하다고 하는 거죠.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선진국은 간호사 1명이 중환자실의 병상을 보통 1명을 담당하거나 많아야 2명을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훌륭한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1명이 서너 명의 중환자를 돌보고 또 지방에 가면은 뭐 10명 이상을 담당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숙련된 간호사들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사들도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6배 정도 되죠. 그런데 신생아 전문의 숫자는 우리나라 신생아 전문의 숫자의 또 15배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 숫자도 부족하고 숙련된 간호사들도 없고 감염 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병원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염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결국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적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질을 높이는 일이죠. 결국에 그것이 돈이거든요. 정부가 어떤 선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 사건이 난 것도 중환자실에 있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의료 장치들을 의료기구들을 소독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이 지금 수가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내시경을 기구 세척하는 비용을 인정받은 지도 최근에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런 식의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 수가 구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죠. 그것이 개선돼야지만 네. 이제 병원에게 제대로 해라라고 사실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네. 그 이제 수가 현실화 문제는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결국 이제 돈 문제인데 애를 낳으라고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이 지금 2013년도에 수가가 대폭 인상이 됐는데 그 전에는 병상 하나당 연평균 5,800만 원 적자가 발생했었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병원은 병상 하나당 1년에 9,400만 원이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를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도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가 절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원가 절감을 할수록 환자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병원에서는 또 한편에 또 벌어들인 돈을 그런 데다 또 질 관리를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병원 바닥에다 대리석 까는데 더 많은 또 투자를 해왔거든요. 또 그래야 환자들이 더 좋아하고 많이 오니까 아마 신생아 중환자실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가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또 여러 가지 조치들만 강화되고 보완책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신생아 중환자실 다시 또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 게 각 병원마다 감염과 멸균 소독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 불안해하는 그 임산부들에 대한 이거는 대책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각 병원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한도에서 이제 묶어버리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감염을 막자고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병상 간격을 넓혀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중소병원들이 특히 중환자실 병상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중환자실의 병상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 책상에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손쉬워 보이지만 그 현장에 적용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8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4명의 신생아가 한꺼번에 사망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렇죠. 만약에 4명이 아니라 2명이었다면 1명이었거나 2명이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이번에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사고가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두려워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에 4명의 아기가 사망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기들을 중환 아기들을 살려낸 장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아기들을 살릴 장소고 또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손가락질 하고 싶은 그 의료진들은 앞으로 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살릴 책임이 있는 또 그 일을 해야 하는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노한규 원장님 말씀을 듣고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설득하고 받아들일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뭔지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물론 돈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적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병원이 이러한 것에 장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수가 현실화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좀 더 철저히 하고 위생관리 좀 더 철저히 하면서 그 연후에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줄은 상태에서 이 다음에 우리 그 안전 관리에 대한 이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산부인과고 출산율과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출산율과 연관된 부분은 국가에서 중점 정책으로 육성하자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병원 측의 책임을 묻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50% 국가 책임, 50% 병원 책임을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맞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데모 시위를 하면서 요구했던 게 의료 수가를 이제 올려달라, 현실화해달라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현실화해주겠다, 고려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으로서는 전혀 책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어도 온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그 감염이라든가 접촉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내시경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 친한 의사들이 뭐라고 하면 아침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야지 이게 안전하지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무슨 뭐 헬리코박터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독기 한번 돌리는데 30분인데 그러니까요. 잘 못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왜 이러냐, 병원에서 왜 이러느냐, 진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헌디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 행정이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전문적으로 대책 세워줘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원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어떤 사람들을 잡아서 막 성토하고 한풀이하고 근데 법안 몇 개 만드는 것으로 그래요. 그냥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 병원은 대형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대학병원에 같은 경우는 즉 그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힘든 환자를 2차, 3차로 걸러서 이제 받아야 되고 또 대학병원의 경우는 연구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대학병원들이 동네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의료 체계가 매우 혼란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번에 동네 병원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우리 의료 체계를 지금 수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와 안과의 나라로 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국민 건강을 정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저는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정 문제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가 현실화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이제 관주도형으로 가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쪽에서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한의사협회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대책과 재정 정책인지를 같이 좀 만들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플랜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히 이런 그 신생아 중환자실 그다음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문제 흉부외과가 사라지는 문제는 이후에 더 많은 의료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감염 관리 체계 지도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국정농단,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역대급 재판들까지 올해는 정치권 내부가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국정농단과 함께 달린 1년의 총정리를 의미하여 오늘 특별한 내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명예외부자. 나와주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환영.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무려 2주 연속의 긴급 녹화를 함께해 주신 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채널A 외부자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전 연속 방송 참 제 기억에도 아주 성연하게 아주 좋은 방송에서 너무 반갑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우리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 네 분의 선생님들 또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그 바쁜 와중에도 늘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답의 의미로 저희 마음대로 의원님을 공식 명예외부자로 임명을 해드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사자성어로 파사 현정 이 꼽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몹쓸 아재 개그 같이 이렇게 그릇된 것을 보시면 즉시 엄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봉도사님이요? 파마했어요? 아니 뭐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뭐.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파사 현장의 움직임이 구치소에서 가장 활발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역 구치소에 작은 박근혜 정부가 꾸려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좀 과장된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 파사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있고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정호성, 안종범
수석이 있고요.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최순실 씨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만, 안봉근 전 그 보좌관들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관련자들 46명이 지금 새 구치소에 분산돼서 네. 수용돼 있습니다. 거의 뭐 청와대 1분실, 2분실, 3분실 같은. 그렇게 봐도 틀리진 않죠. 네.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두니까 무슨 교통방송에서 지역 연결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박근혜 자, 특파원. 그럼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의 최순실 씨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상황은 어떤가요? 자, 지난 1심 구형에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25년의 구형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구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공동으로 이제 구형한 건데요. 대체로 25년이 구형됐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이다. 자, 근데 이 벌금형 구형 충격 때문일까요? 최순실 씨가 나 진짜 돈 없다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최근 정부가 독일 내 은닉재산 수사를 위해서 움직였다. 정부의 독일과 연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비덱 호텔을 비롯해서 현재 밝혀진 재산은 한 30억 정도 독일에. 그런데 이제 수천억의 비자금 세탁을 했다.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독일 당국이 최순실 씨의 어떤 비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세금 포탈 이런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법무부 관계자가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내의 최순실의 이제 재산 형성 또 재산의 이동에 관한 수사 요청을 하고 왔다. 또 독일의 수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물을 우리 법무부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형된 것 중에 벌금형 구형이 한 1,200억 가까운 벌금형 구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벌금형 1,200억 원에 가까운 구형을 했는데 최순실에게 확보된 현재의 재산은 그 미승 빌딩의 한 200억 정도가 전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덱 호텔 같은 한 30억 독일 내. 네. 그러면 집행할 재산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독일 내에 수천억의 어떤 그 비자금 세탁을 한 것을 네. 독일과 공조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체형을 내리면서 벌금형을 따로 내리는 의미는 또 뭔가요?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법학교실이다 완전히. 법학교실. 우리 형법에 이제 필요적 병과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징역형 앤드 벌금형도 함께 선고를 하도록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최순실에게 이번에 혐의가 적용된 게 18가지 범죄인데 그중에서 반드시 징역형은 물론이지만 벌금형도 반드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형 한 1,200억 가까운 그리고 별도로 추징은 부가처분으로 따로 부과가 됐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환수 특별법이 지금 뭐 발의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당의 이제 안민석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법안이 제일 대표적인데 몇 차례 수정을 거쳐가지고 저도 뭐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 소지는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처분적 법률이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의 일반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한 사람만을 겨냥한 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성 주장하지만 실제로 전두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런 위헌 소지에 대한 시비가 있었지만 뭐 문제없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진중호 교수님, 최순실 씨가 보면 놔버린 것 같아요. 검사한테 말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재판에 나와라까지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불량의 법정 태도. 네, 법정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반성할 뭐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는데 좀 막 논 것 같아요. 뭐 특검이 뭐 질문하게 되면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라든지 뭐 직접 독일 가서 알아보세요라든지 사실 자기가 형량을 갖다 줄이려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태도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판의 형량에서 나중에 최단이 고려가 되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쳇말로 표현하면 괘씸죄라는 건데요. 그 괘씸죄가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양형 요소에서 진지한 반성.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아마 심정은 이런 겁니다. 중대한 형의 선고를 지금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배째라, 배대로 되라. 뭐 이런 캐싸라 뭐 그런 그런 느낌 아닌가. 박범계 의원님 경우도 판사 시절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죽으려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괘씸죄라는 게 그건 시체 말이지만 우리 저기 법전에 뭐라고 되냐면은 개전의 정상 참작 이게 다 괘씸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요만큼도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다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 거의 구형에 가깝게 저는 선고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박범계 판사는 판결을 많이 내렸지만 우리는 또 판결을 많이 받아본 사람 아니에요?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할 때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울라 그래요. 울라고. 눈물을 보이라고. 판사들도 아는데 그래도 봐달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게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요. 사람인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모르겠어요. 이미 이경재 변호사가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구형되는 순간 이것은 양형투쟁으로는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좀 잘 보였고 형을 깎고 형이 좀 줄고 이런 건 끝났고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이것은 정치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눈물 보이고 좀 잘 보이고 고분고분한다고 해갖고 20년 선고할게 15년 선고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5년 차이는 크죠, 그래도. 5년 차이는요? 1년밖에, 1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지금. 합의 3년이에요. 합의 3, 옛날 거? 예. 옛날 안 살아보셨잖아. 아니, 전 살게 해드리지. 그래서 최순실 보면은 저게 사실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진짜 놔버린 건지 아니 최순실 씨가 난데없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뭐 삼성 돈으로 독일 건물을 샀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 쪽에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단순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제공은 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5년 공여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1심 판결문에 단순 뇌물 수수와 뇌물 제공, 뇌물 공여로 이렇게 기소됐는데 1심 판결문의 이유 중에는 이거는 부정한 청탁도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판결까지도 해놨어요. 그래서 제3자 뇌물까지도 사실은 열어놓는 거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예상 형량. 통상은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의 법정 태도는 요만침도 개전의 정이 없다. 반성하는 여지가 없다. 더더군다나 재판부를 무시하기까지 한다. 그랬을 때 거의 25년에 가깝게 한 20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지난번에 8대0 맞췄잖아요. 여기 외부자들 그러게 맞아요. 탄핵. 이 탄핵 심판의 역사적 중요성, 엄중성 때문에 전원의 의견을 법정 의견으로, 탄핵 의견으로 저는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8대5 우리도 다 맞췄어요. 근데 아니야 형 그때 비법조인들이 아니라뇨. 현직 지금 내부자께서. 아니야 외부자님. 우리는 8대5로 다 맞췄어요. 근데 맞아 그때는 막 제가 8대0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거는 이제 출연자에 대한 예우. 자 이번에는 의왕으로 가봅니다. 팔짱 대신 팔찌를 찾습니다. 구속 조사에 임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보고 감회가 남다르셨다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23, 4일간 그 천막농성을 했어요. 우병우 구속 수사를 이제 요구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우병우 여기자한테 완전히 레이저로 그냥 째려보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조사받는데 딱 팔짱 끼고 검사들 밑에서 이렇게 뭐 그 정도로 우병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캐치프레이즈가 우병우 구속 수사 없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다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우병우 영장은 2번이나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법원과 검찰이라는 법조 안에서는 우병우가 대통령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진실의 승리를 한다. 그래서 정말 남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약간 좀 동정이 가거나 좀 아이고. 왜요? 그런 건 없으세요? 지금도 법정에서
태도가 뭐 아주 뭐 그 윤정석이라고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에 민정비서관이 있어요. 그분도 검사 출신인데 그 윤정석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우병우 씨한테 좀 불리한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우병우 씨가 딱 쪼려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우병우 씨 기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혐의는 다 부인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만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증언을 해놨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과학기술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촌연합회 회장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선출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야권 성향의 인물이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에 임명이 됐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국회에서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봤던 분인데 17대 때 같이 했거든요. 네, 매우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DJ 때 환경부 장관도 하셨지만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그런 장관이나 내각을 했을 때 가장 잘했던 분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정파성이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예요. 그리고 인품도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러면 이런 분이 오히려 저는 이런 데에 회장으로 됐다고 하면은 즉 김명자 장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과학기술 총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전자공학과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걸 갖고 과학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했을 리가 없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이걸 알면서도 이걸 집행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다만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네. 재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있잖아요.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우병우를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이 시인을 하게 되면 그 시인이 결국은 박근혜 유죄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이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재수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도 감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병우 씨가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자기가 만들고 네. 그러니까 판사님 말고 판사님 너무 자연스러웠어 지금. 전직 판사님으로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우병우 씨가 충성심에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밑에 내리고 이랬을 때 형량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내지는 뭐 소극적으로나마 어쨌든 큰 차이가 나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차이가 나죠. 그 이제 소위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뭐 강요된 행위 뭐 이런 뭐 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다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거역할 수 없는 위법한 명령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다 하는 경우에는 간혹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도의 법정 전략이랄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민정수석의 업무다라고 한 게 결국은 그 방법밖에는 없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병우가 한 일 중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는 검찰에 못지않은 그런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런 국가기관을 사찰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 은행장 사찰하고 가장 나쁜 것은 김진선 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그분에 대한 사찰은 아주 내용적으로 나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밝히기도 어려울 정도로 내용적으로 나쁜데. 뭐 뒷조사했네요, 사생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한다면 판사님이 보기에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야? 그래서 그것이 오케이, 그래 해도 돼 해서 영장 기각하면 앞으로 민정수석들은 계속 다 판사, 검사 할 것 없이 다 사찰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대통령의 업무다, 민정수석의 업무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업자득. 재판받는 과정 이게 한 지금 1년 끌었잖아요. 1년이면 보통 사람들이 구속의 선상에서 들어갔다 나갔다를 심리적으로 수차례 반복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무너져요.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이 보면 계속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는 게 일단 멘탈 갑인데 전 살아온 성장 과정 아주 완전히 흑수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달려왔던 과정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 대한 이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 훈련이 무척 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뒷조사한 것 때문에 갔는데 이거 무척 심각한 범죄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무너져야지 재판이 쉽게 가거든요. 무너지진 않는데 최순실 지금 안 무너진 거거든요. 핫소리 지는 것도 일종의 쇼인데 우병우도 1심, 2심 대법 확정 판결 날 때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재판부하고 싸울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기각되고 두 번째 기각되고 세 번째 만에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사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발부됐다가 구속 적부심 신청해가지고 풀려났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구속 적부심 신청하지 않을까요? 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약간 그거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병우는 아마 모든 제도란 제도는 다 써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를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특별감찰관실 사찰이 제일 중요한 사유다라고 밝혔는데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민수석부장 판사가 이걸 석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은 아무나 다 미행해가지고 사찰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석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 우병우 씨가 구속이 되긴 했지만 사실 죄목이다라는 게 형량이 높은 죄목들이 아니잖아요. 직권남용 정도인데 그러면 나중에 무슨 구형이나 아니면 선고 대충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아까 우리 최순실 얘기를 할 때 특가법 몇 년 이상 이거는 끝이 30년 가중하면 50년 이렇게 되는 거고 직권남용은 제가 기억으로는 5년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5년 이하고 가중했을 경우 이제 7년 6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유죄가 나와도 중형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딱 볼 때 이거는 살아봤자 3, 4년.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한번 법정 투쟁을 제대로 할 만한 정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순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혐의는 지금 20년, 30년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예상되는 건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성질이 아니니까 멘탈이 무너질 리가 없죠. 최순실도 자기가 정점에 있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 위에 박근혜라고 하는 그 버팀목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의 공감이 형성되면서 이제 같이 버텨주고 있는 건데 우병우는 상대적으로 형은 작지만 그런 게 없어요 또. 본인 혼자 버텨야 되거든요. 본인 혼자 버틴다는 게 교도소 기본적인 논리에 따르면 올해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1심 때까지는 좀 버티는데 1심에서 생각 외로 5년 꽉 찬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중처벌까지 해갖고 한 6년, 7년 나온다든지 전 충분히 이렇게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급격히 항소심 가서는 일부 인정을 하면서 양형투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3년쯤 받고 집행유예 나온다는 찬란한 꿈을 갖되 결국 항소심 가서도 그대로 유지. 6년쯤은 살 것이다. 결정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석수 감찰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건 그것을 국정원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국정원은 사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직권남용입니다. 딱 떨어지는. 뿐더러 아까 여러 사람들 굉장히 치졸한 부분까지 창피한 부분까지 사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그 사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세 똑바로 하라고 여러 번 지금 체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도 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거둬들인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법무부로 데려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실력이 법에 대한 실력이 있어도 진실보다는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 가봅니다. 네, 차가운 배신의 계절입니다. 문고리 비서 2인방이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의 일인데요. 그 안봉근 전 비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전 부회장이 3번 면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3번 면담 이전에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2014년 11월 말쯤에 그 정윤회 물건 유출 사건이 터지기 직전쯤에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쪽의 논리가 뭐였냐면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게 면담하기 5분인데 그때 이 청탁 저 청탁 할 시간이나 되느냐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그 전에 한번 명담이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청탁들은 그때 다 하고 그 5분의 그 짧은 만남 속에서는 다짐하고 확인하는 그 정도만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특검의 논리를 갖다 이제 강화시켜주는 거죠.
지금 결국은 모든 이런 삼성 승계라는 로비의 대상이 됐던 것, 그 시점하고 잘 안 맞는다 그동안에. 아까 5분 만나가지고 무슨 청탁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삼성 측이 가장 강력한 일종의 논거였는데 느닷없이 지금 안봉근이가 이제 안가에서 사실은 만났다 단둘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들이 우리 부회장은 명함에 전화번호 없는데요. 안봉근이 거기에 지금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는데 그거를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1년 동안 정호성은 구속됐는데 1년 동안 이재만 안봉근이 구속 안 되고 두문불출하면서 이제 그 잠수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때 저는 그 이재만 안봉근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변호사들과 법률 대응을 저는 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 건데 이 특활비 27억 33억 이 두 개가 걸리는 게요. 이거 뇌물죄로 가면 이거 종신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는 이 특활비 돈인 줄 몰랐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갖다 줬을 뿐입니다. 해갖고 뇌물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했고 별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없는 보따리까지도 안봉근이 풀어놓으면서 검찰에 일정 정도 관심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게 되면 27억 33억이 진짜 이거 무기징역입니다. 굳이 자기가 안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밝혀도 자기하고는 뭐 손해 보는 부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신의 시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남재준 국정원장, 뭐 이병기 국정원장 이런 분들 돈을 줄 때 국익을 위해서 난 쓰는 줄 알았다. 몰랐다. 불법한 돈인 줄 몰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안봉근, 이재만도 역시 같은 취지예요. 나는 전달만 했고 이 내용을 모른다. 결국은 다 박근혜한테 이제 책임을 다 전가를 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 돈이 어떻게 전달됐냐면은 007 백에 1억 원짜리 다 발로해가지고 현찰화해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그럼 이 검은 돈이 아니라면 국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든지 이것은 깨끗한 돈이니까 나는 대통령한테 전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했다면 굳이 그렇게 007 작전하듯이 비밀리에 현철화해가지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과 증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되겠죠. 아무래도 18가지 범죄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금 40억이 훨씬 넘는 특활비 수사를 받고 그것이 덧붙여져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40억이 넘는 이 특활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소된 그거보다 훨씬 이게 빼박이죠, 이게.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이제 이재만 안봉근 입장을 보면은 이재만 안봉근이 그 시기에 강남에 10억대가 넘는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얘기가 둘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돈은 나는 반드시 전달을 했고 내가 이 돈을 유용하거나 중간에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TK의 진박들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에 썼다. 이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치 자금으로 썼다면 이것은 거의 핵폭탄급에 가까운 얘기죠. 핵폭탄과 같다라는 말씀이 네네. 이 사람의 정치적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의미에서 사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만약 정당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그렇죠. 정치 쪽으로 흘러가면 그걸 받은 사람들, 그걸 쓴 당직자들, 이런 이거와 관련해서 엮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거 강제로 또 구인하거나 이런 게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네. 하지만 또 기소를 하려면 또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로 가서 조사하겠죠. 서울구치소로 가서 출장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두어 차례 소환을 해서 불응하면은
구인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사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판사가 최순실 씨 그 형량 선고했던 판사 같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22부 김세현 부장님. 예. 자, 그렇다면 국정농단 퍼즐이 맞춰질 경우에 검찰의 구형량은 최대 최소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 것만 놓고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18가지 혐의 정도가 비슷비슷한데 최순실의 구형량이 25년. 그래서 저는 아까 선고 형량이 법원에 의해서 한 20년 정도 선고될 것이다 이제 예상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에 최순실과 똑같이 25년으로 구형한다든지 그보다 낮게 구형을 하면 결국 이 나라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진짜 최순실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같거나 더 크게 올려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뭔 역설이냐?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0년 정도의 형량이 구형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1심 시기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신년 1월 말 2월 초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예. 2월 9일서부터 평창올림픽이에요. 그럼 온 국가가 거기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로 법원도 갈 수밖에 없다. 하긴 올림픽 기간에 그 뉴스 또 나오고 어쩌고 하면 또 아니야 저건 저기 진짜 만주 변호사 같은 말. 그거 듣다 보면 빠져. 야매. 법원은 진짜 물론 그런 고려할 수는 있는데 법원이 만약에 그런 행사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재판 스케줄을 맞추면 그거야말로 그 재판은 안 되는 거예요. 월드컵 특기예요. 근데 그거 잘못 판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김세현 부장 판사하고 통화해볼 생각인데 그렇게 할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요. 통화해볼 생각이시죠. 자, 국회의원 이렇게 유세 다닐 때 뭐 많은 곳 다니죠. 뭐 많이 모이신 자리도 가고 재래시장도 많이 다니시죠? 아 그럼요. 예. 저희 지역구는 재래시장이 없어요. 저희 대전시장? 대전시장? 관심 많으시다고. 없어요 관심. 예. 아 그러세요? 진짜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인들한테 고민한다는 말은 이미 정해놨다니. 아닙니다와 다르다. 새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2018년은 황금의 개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자들, 시청자님들 정말로 가정에 훈훈한 따뜻한 온기가 항상 퍼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정말 뭐 한 해 정말 부지런한 개같이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이 이상해졌네. 아니,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뛰셨으면 좋겠다는 박범계 의원님.